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폭염이 꺾이니 이제는 가뭄이 비상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 내륙의 단비 가능성은 있지만 폭우로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남부와 경기 일부에서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지난 6일 발표한 가뭄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와 호남, 영남 등 50개 시군에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장마철 강수량 부족과 폭염이 겹치면서 가뭄이 더욱 심화한 상황입니다. 또 1개월 전망 자료에서도 남부지방의 목마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어서 가뭄 영향이 9월까지 한 달 이상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가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용수 관리를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동해안에 이어 내륙에도 주말 이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후반 동해안에 이어서 주말 이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상으로 일요일에는 남부지방,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보된 상태인데요. 따라서 단비가 절실한 곳에서는 조금이나마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호우 가능성인데요. 동해안은 태풍 찬홈이 약화한 비구름이, 서쪽 내륙 지방은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이 약화한 비구름이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무척 유동적입니다. 특히 서쪽 내륙으로 유입되는 돌핀이 남긴 비구름은 일요일 이후 광복절 연휴 기간에 다소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동해안으로 유입될 태풍 찬홈은 현재 세력이 약한 채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해상으로 빠져나와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고 이후 내일 새벽쯤 더 약화해서 독도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고 당분간 동해상과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제주와 울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사이 최저 기온은 21.3도로 하루 전보다 3도 정도 낮았습니다. 광주는 20.5도, 대전이 19.5도, 강릉 19.4도, 대구는 18.8도까지 내려갔고 경북 안동은 15.6도, 그리고 전북 장수는 무려 13.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서울의 최저 기온이 29도에 육박해서 초열대야 수준이었고 또 장수는 23.3도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10도 가까이 낮아진 것입니다. 경남에 이어서 경북 남부에서도 가뭄 피해가 커지며 농업 생활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서 급수 지원에 나선 상황인데 청도 운문댐도 저수율 급감으로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명준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죠? 경남 밀양시 밀양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윤재 기자도 야외 같은데 어디입니까? 예,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밀양의 이명준 기자, 뒤에 지금 소방차가 보이네요. 네, 제 뒤로 소방당국의 차량이 보이실 텐데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를 갖춘 차량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끌어와서 동시에 최대 5대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출발해 아침에 이곳 밀양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물탱크차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남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의 소방력이 경남으로 집결했는데요. 밀양에 모인 물탱크차는 모두 40대로 각 차량은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 물을 채울 수 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력을 경남에 투입해 농업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16개의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된 건 지난해 강릉 가뭄 사태에 이어 2년 연속인데요. 동원된 소방력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물이 부족한 경남 곳곳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밀양을 비롯해 함안과 거제, 세 곳이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경남 전체를 보면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을 제외한 17곳이 가뭄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저수율은 46.9%인데요.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2.7%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평년 대비 46% 수준에 불과한데요. 올여름 경남의 마른 장마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남에 집결한 소방차들이 이번 가뭄의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경북 운문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그곳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있는 곳은 운문댐 중상류 지점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잡초가 가득한데 원래는 물이 차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이 원래 댐이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몰되기 전에 이용하던 다리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심각한 가뭄이 오래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4.8%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6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장마철 청도 지역 강수량은 18mm에 그쳤는데 예년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댐은 말라가고 사람들이 써야 할 물도 줄었습니다. 운문댐 물은 청도뿐 아니라 가까운 경산과 대구 등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데요. 저수율이 떨어지면서 경산과 대구 지역 용수 공급을 줄였고 이 지역은 운문댐 물 대신 낙동강이나 금호강으로 물을 끌어 쓰도록 수계를 전환했습니다. 당장 용수 공급이 끊기진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비상수단을 가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산시장은 최근 빨래를 모아서 하고 수압을 낮춰 물을 아끼자는 내용을 담은 긴급 절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운문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수계 전환으로 당장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청도 주변에는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비 소식이 없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풀 꺾인 폭염에도 메마른 땅과 저수량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숨통을 틔워줄 단비가 내리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명준, 이윤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한국계 스틸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별도의 당부를 할지 주목됐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청와대 본관에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아일랜드 등 이렇게 4개국 신임 주한 대사를 대상으로 신임장 제정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신임장 제정식,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재명 정부 5번째로 열리는 신임장 제정식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이 부임을 했던 스틸 대사, 최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났고요. 이 대통령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간의 통상 안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축하 인사와 함께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은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험물이 보관돼 있던 평택의 창고에서 난 불이 2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창고 앞입니다. 네, 어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조금 가까이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창고 가까이 와보니 불은 모두 꺼졌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불이 났던 창고 건물 2동은 뼈대만 남았고 그마저도 휘어져서 제대로 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도 확인됩니다. 소방은 불에 탄 창고 잔해 아래 화학 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오늘 중 정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새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고 21시간 만인 어젯밤 9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화학물질 최대 191만 리터를 보관하도록 허가된 곳으로 소방당국은 한때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진화를 벌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죠? 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창고 내부 CCTV를 확인하고 발화점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정확히 창고 안에 어떤 화학 물질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창고 안에 인화성 물질들이 다량 보관되어 있었던 만큼 이 물질들이 불에 타면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 환경당국이 주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화재 현장 수준을 넘어서는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앞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등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막바지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구속심사가 몇 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황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BIP 경로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특검팀은 문현철 당시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는데 문 전 방첩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사에 참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방첩사령관과 관할 부대장이 BIP 경로설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들은 오로지 BIP의 비위를 맞추고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특검팀은 일단 어제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권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이번 주 중 기소할 방침입니다. 180일에 걸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 시간대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한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YTN으로도 제보가 들어왔죠? 네, 영상 보시면 대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사이 옆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불길을 피해 지나갑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니 차량은 형체만 남은 모습인데요. 서울 흑석동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8시쯤입니다. 4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몸을 피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탄 가운데 불은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에는 화재를 목격한 주변 차량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출근 시간대라서 여파도 좀 컸겠군요. 네, 차가 밀리면서 소방 차량 도착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구간으로 김포 방향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여기서부터 한때 올림픽대교 부근까지 출근 시간대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정리는 1시간 전쯤 마무리됐고 지금은 통제가 해제돼 통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코스피는 상승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 초반까지 내려갈 정도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 중인데 현재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전날 6,300선을 탈환한 코스피가 현재는 6,500선 중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오른 6,439로 출발했는데 사흘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에 힘입어 상승 중이고 상승폭은 3%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무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은 강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 증서는 4.7%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상승했는데 이 영향에 반도체주가 장 초반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5% 상승 중이고 SK스퀘어와 삼성생명, LG전자와 SOE 등도 급등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0.4% 내린 855로 출발했지만 반등을 시도하며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에 이어서 북한이 재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보실은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오전 6시쯤에 발사된 미사일 추정 물체는 10분 뒤쯤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발사체 낙하에 따른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상보안청 발표 내용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미사일 추정 물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망자는 250명을 넘었고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밤샘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남성을 끌어냅니다. 강진 발생 다음 날 구조된 30대 남성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종자 이름을 애타게 외쳐보고 뭔가 소리가 들리자 주먹을 들어올린 뒤 생존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양동이와 맨손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odavía tenemos una ventana grande, tenemos aproximadamente 24 horas más para poder encontrar esperanza o tener esperanza de vida. Nosotros, o nuestra gran ventaja es que pueden haber espacios vitales aislados.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미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2,000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Nos encontramos con esto. No hemos podido rescatar a la señora. No sabemos si está viva o muerta. 칼리 병원에선 여러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거리에서 임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옥 5,000채와 24개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참사에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강진을 21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3위로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인 커피 주요 산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8월 3일에서 8월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거에도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저 시켜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어서 다니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뭐 질책성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사실상 이제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에서는 네. 대통령 말씀대로 뭐 세금 줄어들면은 잘한다 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뭐야?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여단이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 자체가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사안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이 세제를 담당한 부처에서 많이 들음으로써 입법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라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 세 부담을 주는 것들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머리를 싸매고 이런 뭐 무조건 기어다녀라. 뭐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하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정안을 내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내용들이 좀 피해갈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도 보면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 과거의 공약들을 손바닥 뒤집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고통까지 늘어나게 되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세제 개편안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은 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언급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고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워낙에 이제 발표가 되고 반발이 있으면 다시 좀 고치는 게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뭔가 완벽한 걸 마련해서 정책을 제안해 놓고 국민들이 좀 반발하더라도 밀어붙였던 우리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일단은 우리 정책이 맞아. 그게 대표적으로 의료 개혁이었겠죠. 2,000명 증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년째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부러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저는 뭐 야당에서는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여론 보고 나서 또 고치고 하는 것들은 누더기 아니냐고 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좀 기어다녀라라는 말까지 하죠. 그렇죠.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혼 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 플러스 0.5는 2. 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제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 부부 공동명의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룰처럼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왔던 제도인데 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이 부부의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혼인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페널티로 적용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을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면 다른 작은 부분들을 손댄다고 성남 민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한 부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정책적 미스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부 공동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2채가 있고 예. 뭐 아내가 1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산 증식에 아니면은 세금 면탈에 예. 목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일괄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이거를 0.5 플러스 0.5가 2가 되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바뀔 수 있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질상으로 있어서의 이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조금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세제 개편안 공개 뒤에 첫 국토교통위가 열렸고요. 최근에 이제 청년 폐버스 주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포부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실제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1946년에 시형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그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 제도를 제안을 할 때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조금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지금 모두가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지금 거의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네, 정책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짧게 네 한 다음에 웃었거든요. 저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김민덕 장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대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고 네. 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공급 문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공급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문이 막히니 웃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출범한 지 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사례를 온전하게 봐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예. 이대로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끝까지 가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렇게 주택 문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뭐 부부 공동명의 네. 그 문제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사실 입법 여부를 하고 예.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 여러 민심을 듣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국민들의 그 동의를 얻기에 살짝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들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앞서서 자료화면에도 모경종 의원도 이제 청년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뚝딱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제 개편안보다 먼저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실수요자 그다음에 뭐 공급 대책 부분들을 먼저 내세워서 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좀 둔 다음에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조세로 넘어갔었으면 조금 매끄럽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정부 정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시장 자체가 저항을 합니다. 지금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불안정이 없죠. 높아지고 예. 거기에 이제 곁들임으로 뭐 황희의원 문제도 예. 터지고 청와대에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번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조금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차 그런 부분들이 국민 눈치 보라고 대통령이 했으니까요.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간략하게요.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뜻과는 조금 달랐지만 국회가 키를 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이건 정부안이잖아요. 네. 여당에서 그런 의견을 전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대통령께서도 오늘 어제 얘기하셨던 것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히 담아라라는 것이고 담고 나서 이 안을 정부가 손을 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좀 예민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김상호 춘추관장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건데 다세대 주택의 그 1층이 무단 증축됐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다세대 주택의 한 개층이 무단 증축돼서 그거를 원룸으로 임대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임대를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전 춘추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건축물에 매입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화면이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 내역에는 이제 6세대 주택인데 실제로는 이제 계단실로 표기된 한 층이 또 무단으로 증축됐다 이 내용인 거죠. 네, 매입 당시에 주차장 일부가 그 원룸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건축 도면이랑 대장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을 좀 입수했는데 이제 저 다세대 주택이고요. 보통 이제 1층에 이제 주택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대를 주고 했다는 거죠. 거기가 1층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통상 필로티로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고 주차 공간을 쓰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옥상 공간에 대한 불법 개조 혹은 이 1조 4선 문제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법 구조물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뻔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연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있게 되는 주택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황급하게 이 문제를 서둘러 정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전히 지난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은 다주택을 규제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총리는 과거에 많은 다주택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자꾸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제 매입 때 이미 증축이 돼 있던 거다. 내가 지시를 해서 이뤄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더 이제 불을 질렀죠. 이럴 땐 침묵이 좋아요. 아니면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이 정도면 될 거를 이게 내가 할 때 아니었다라고 억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청와대가 징계후 면직한다고 하는 그런 조치조차도 무색해질 수 있잖아요. 아쉬움이 커요. 부동산 정책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항입니다. 정부가 공들여서 한번 이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잡았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정치적인 사안 고려하지 않겠다. 지지율 떨어지고 표 떨어지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겠다. 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리고 김상호 춘추관장은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시장 시절부터 도지사 시절부터 모셔왔으면 저는 올해 이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그냥 좀 자연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민심이 워낙에 또 예민한 때니까 더 크게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부동산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제 개편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도 안 된다, 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퇴 압박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올림픽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한해투표 수개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만 7천 명의 당원과 시민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중진 의원 33명에게 전달하고 16명의 의원이 메일을 확인했지만 공식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당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시간 만에 2만 3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당원 투표로 결판 냅시다.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장동혁 가지고는 총선 못 치른다, 또 사퇴론을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굳이 필요하냐? 혹시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당대표가 공천하는 게 맞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무슨 서명 받는다고 웬 당원 한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결국 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연판장 서명 돌린 사람은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거예요. 고취 1년을 맞는 장 대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지지 기반 강성당원을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 그만해라, 이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러다가 정말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장동혁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버티게 하나는 정말 정치권, 이 대한민국 정치권은 최고다. 사실 이제 사퇴의 이 말한 요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게 다랬죠. 그때 이제 셋불도 당긴 김에 뺐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비당권파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이뤄내지 못했다. 때를 놓쳤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회피 전략을 잘 썼어요. 올공으로 뛰어들어서 올공의 남자가 됐고, 결국에는 또 운이 좋아요. 이게 중앙선관위의 어떤 그런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런 형편없는 이 선거 관리가 결국엔 장동혁 대표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사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징계 정치가 나왔죠. 징계 정치가 나와서 그나마 또 이걸 벽을 쳤는데, 윤리도 막 망가질 듯 했는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서범수,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결국엔 징계 위에 진짜 올라가요. 그러면서 징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사실상 본인의 실력보다는 운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능력은 아닙니까? 정치적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운이에요? 운이에요. 거의 한 90% 운이고 10%는 그냥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국민의힘도 운이 없다. 운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있으나 국민의힘의 보수재건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전열을 정비해서 총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반 자체를 마련할 시간들이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 8월까지는 만기제대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영주 소장님이 조금 전에 부동산 얘기할 땐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잠복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내 분열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에 보면 양당 정치의 분열이 한국 정치의 뉴노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특정 지지층들의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이제 주제 사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그렇고 본인이 그런 목소리 대변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에 비판적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역대 어떤 정치권이든 비주류의 목소리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같이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지난 당 운영의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과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배제시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당의 전 대표를 했던 사람을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했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던 것이고 거기에 나와서 추가적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본인이 제명했던 한동훈 의원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선택으로 실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는 당을 좀 달리 가야겠다는 목소리를 냈을 때 지난 지방선거를 실패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힘을 좀 한번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리더십이 유지는 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기는 매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생각합니다. 나가라는 당원들 뭉치고 있고 나가면 안 된다는 당원들도 뭉치고 있고 지금 당원들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퇴 예고가 잠복 상태라고 했는데 중진이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 잠복 상태가 중진 깨어납니까? 의원들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당내 중진 의원들이 움직여줘야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나름대로의 발화가 생길 텐데 침묵한다는 것은 전 사실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냥 이대로 가자.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 임기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겁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더 나아가서 연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연임을 하게 만들어서 2028년도에 공천권을 이번에 협조해주고 받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당권파 중진 의원들 말씀하시는 중진 의원들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100명 넘게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비당권파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 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아주 좀 최대치로 봤을 때 나머지 한 80명 이상은요. 이게 사실 여기서 무리해봤자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한테 과연 공천권이 돌아올지 확답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보수 재건의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뭔가 개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계산식 때문에 중진 의원들과 나머지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냐. 좀 그런 부분들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으로 무소속이십니다.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한동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복당 운동권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 밖에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 주도권을 혹시나 한동훈 의원에게 빼앗길까 그런 조바심일까요? 그 안철수 의원도 여러 차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비운의 정치인이기도 하죠. 다음번에 전당대회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뭐 장동혁 대표도 나올 것이고 안철수 의원도
예상되는 출마자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후년도 총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계속해서 패배해왔던 총선 패배의 길을 딛고 국회의 다수당을 점할 때만이 과반수성을 점할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탄생 출현을 아마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논법처럼 당원 중심으로 특정인들을 배제하는 배제 정치가 현재의 뉴 노멀이 돼 있지만 저는 그 정치의 시효가 거의 다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와 달리 구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원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의 힘을 통합하고 그 힘으로 이재명 정부에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그 성을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시류를 안철수 의원도 좀 확인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 외통위 화면 보여드리곤 있는데 이제 지금 화면엔 안 나오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먼저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래놓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이제 친 한 개 다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의원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부산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스킨십 넓히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심리적으로는 이미 국민의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한동훈 의원이 심리적으로는 만나야 될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곧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친윤계의 중진원을 만났어요. 근데 왜 한동훈 의원을 만나면 안 돼요? 보수재건의 한 축에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중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동훈 의원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만나는 순간 친윤 의원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복잡한 한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표면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손을 잡는 순간 결국에는 당내에서 내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권에 대한 긴 축에서 본인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국민의 내부에서 있어서 저는 사실 보수재간이라는 어떤 명제 앞에서는 좀 비겁한 어떤 행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비판. 첫 만남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첫 만남이 이준석 대표랑 첫 만남을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만남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행보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정으로 한동훈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지 않았던가요? 오세훈 시장입니까? 아마도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이준석 두 분이 대표를 팩트 체크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이준석 제가 말하는 건 한 덩어리에 있어서의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상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깔려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하나만 하면 그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을 제가 조율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월달 초쯤 만나려고 했으나 그 7월달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맞지가 않아서 조금 뒤에 8월 초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순서를 유승민 의원이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야권이면 정권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 같이 단결하고 통합해서 혁신하는 건 기본 과제거든요. 아무튼 그 일에 본인이 뭔가 좀 역할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을 만나는 것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누군가는 통합하자고 하는데 누군가는 배제 정치에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의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배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내려놓는 통합의 정치의 길을 나서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가 보수의 차기 지도자로서 역할에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유승민 의원이라면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이 사람을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모아놓는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하면 그림이 좋잖아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유독 한동훈 의원이 빠지고 그 자리가 이제 친윤의 중진원으로 채워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마지막에 뭐 한동훈을 만날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전체 이제 접근법 자체가 유승민 전 의원도 고심을 하는구나. 국민의힘의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이 어떤 예.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속이 곧 잡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뇌병변 장애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있었는데요.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층 세대를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위로 솟구치는 가운데 소방차가 사다리를 끝까지 펴고 물을 분사합니다.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누가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불꽃이 이만했어요. 이만하더만 1초도 안 돼서 불이 막 와요 막. 아파트 주민 40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3명 중 2명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로 60대 아버지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라 변을 피했습니다. 또 이 가족은 의료수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편한데 마음 많이 들었어.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 복지관에 밥 드시러 가더라고. 엄마도 불편했고.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모자가 숨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평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느닷없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의 취재 결과 이 여성은 수도권 병원 곳곳을 돌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140여 차례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회복실에서 나온 환자가 수납 창구로 향합니다. 망설이는 듯 머리를 감싸더니 병원 밖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수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약받은 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 A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다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여기 왜 멍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다른 병원에서 수행 맞은 거라고. YTN 취재 결과 A씨는 이 병원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수면 진정제를 상습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프로포폴은 52번, 미다졸람은 22번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타닐, 케타민,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도 역시 수십 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원, 평택 등 수도권 병원 67곳을 훑으며 사실상 의료 쇼핑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확인된 마약류 투약 횟수만 140번이 넘는데 기간을 늘려잡으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역 의료계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수면 진정제를 투약받고 도주했다는 경험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피해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포를 계속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것은 이 범법 행위야. 경찰서에서 와서 자기네들도 보고 깜짝 놀라서 빨리 이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A씨의 프로포폴 쇼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서울 중랑구청도 프로포폴 남용이 의심된다며 최근 A씨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사회부 조경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갑자기 달아났다 그러면 의료진도 상당히 당황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예.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제 수면 내시경 검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끝나고 나면은 좀 어지럽고 또 몽롱한 기분이 좀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료진들도 처음에는 이 환자가 수납을 잠깐 잊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납 창구를 들렀다가 나가면서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한동안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그제서야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 자세히 보면 이제 프로포폴 처방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프로포폴만 하더라도 1년 동안 52회 52번 이렇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죠. 이 산술적으로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포폴 쇼핑을 다닌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의료계에서는 또 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면 내시경을 받은 뒤에 도망갔다는 이런 비슷한 사례도 경험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날도 사실상 이 여성이 수면 진정제를 맞기 위해서 이 피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을 1년이 아니라 더 과거로 길게 잡으면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받고 다녔던 그런 이력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경찰에 신고는 된 건데 일단은 마약이 아니라 사기로 접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에 예. 돈을 내지 않고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사기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이제 경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2과에 배당된 상태로 저희가 예. 파악을 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출동한 경찰에게 이 마약류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이 처방 이력을 보여줬고요. 평택 지구대 경찰관들도 와서 이런 내용을 다 촬영해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신 것처럼 이 상습 투약 혐의가 있는 만큼 경찰이 조만간 이 여성을 입건하고 또 소환 통보도 하고 또 마약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료급여는 이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이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빌미로 프로포폴을 맞아온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의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서울 중랑구청도 이 프로포폴 남용이 의심된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이 의료급여 제도는 이제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의료 쇼핑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도 모르고 병원들도 다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 여성이 다녔던 병원 대부분이 처음 내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방문해서 속이 안 좋다, 내시경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의사와 문진을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는 또 환자의 그런 과거에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문진 결과에 따라서 환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식약처에서 만든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서 의사가 이 환자의 과거 처방 이력을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중랑구청도 이 병원 측의 경찰 신고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구청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두고는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사들이 병원 방문 빈도 등을 확인하고 또 같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경우는 잘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방문 빈도와 또 얼마나 장기간 입원했는지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외래 진료 목적으로 연간 700일 이상 병원을 찾거나 장기 입원 환자만 이제 자동 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아닌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네, 참고 화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합동 감식 진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등은 내일 오전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위험물 창고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요. 또 내부 CCTV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이 창고 내부에는 인화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종류와 적재량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위험물 창고에서 난 큰 불은 21시간 만에 진화는 됐습니다. 이 창고가 인화성 화학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예. 한때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전기차가 실려있던 탁송차에서 불이 났죠? 맞습니다. 새벽 6시 15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충남 금산군 통영대전고속도로를 달리던 탁송차 아래쪽 엔진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좀 추정됩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소속 대원 2명이 이를 목격하고 다친 사람 없이 20분 만에 불은 모두 껐습니다. 이들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경남 지역 가뭄 지원을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적재함에 전기차가 실려 있어서 빠르게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불이 크게 났네요. 예,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사회부 조경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설 구급차 업계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하나뿐인 응급이송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법인 소속 구급차 한 대에 190건이 넘는 압류가 걸려 있는가 하면 누적된 과태료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응급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대한인명구조단이 유일합니다. 이 법인의 지부장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구급차 단 2대와 사무실을 갖추면 누구나 지부장 직함을 달고 전국구 영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후원금으로 포장된 사실상 권리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시장성 좋은 데는 뭐 3천, 뭐 또 1,000, 또 조금 군단이 조금 저기 한 데는 뭐 500, 그리고 않는 데도 있어요. 대가성이죠. 이처럼 문턱이 낮다 보니 전국 지부만 42곳, 소속 구급차만 80여 대가 넘는데도 정작 법인 본부 직원은 3명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실제 각 지부 구급차들이 교통 위반을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된 미납 과태료는 17억 원이나 쌓였습니다. 소속 구급차 한 대엔 압류가 무려 194건이나 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인 차는 운행 정지가 안 됩니다. 전국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 대체 압류가 다 붙어요. 차가 새로 오면 오는 대로 다 대체 압류가 다 붙어버린다고. 각종 부채에 법인 명의 통장마저 압류당하자 오가는 대금은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가 섞여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법인이 빚더미 속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대한인명구조단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향후 지부와 구급차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도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합수부에 해경 인원 증원을 편성하고 또 이 합참의 직원을 파견하는 등 내란 행위를 일부 수행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앞서서 신병 확보를 시도했었는데 구속이 기각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행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신형 혹은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졸업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일각에선 북한이 6일 전 쏜 미사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 했던 점으로 미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발사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날을 세워온 만큼 주일 미군 기지 등을 염두에 뒀거나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합참은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에 이어서 북한이 재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보실은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당원 의사를 중심으로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닷새 뒤에 열리는데 막판 경쟁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행선지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호남과 함께 권리당원만 70% 웃도는 수준이라 최대 격전지에서 당심을 얻기 위해 당권 후보들의 막판 지지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에는 호남, 16일에는 서울 경기 지역 경선 결과가 나오고 17일에는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1.48%포인트 차 초박빙 구도 속에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닷새 동안 특히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후보를 향해 내후 외환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고 선거 뒤에도 당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과 공천 당시 실책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핵심 지지층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10% 넘게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후보들 사이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여파가 당내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의 경우 김관영 전 전북지사를 제명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당시 대표죠. 정청래 후보의 당시 발언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개 회견을 했다가 친청계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정청래 후보 측은 김민석 후보 측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히자 관련 지역구 의원인 전진숙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권 주자들은 오늘 마지막 TV 토론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조직 재정비 작업이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에 이어 오늘 2차 조강특위를 진행합니다. 앞으로의 총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을 재정비하는 게 명분인데 당원 중심을 기치로 내건 장동혁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장 대표는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며 공천에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에 중진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복당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자리는 신속히 채워야 하는 등 장 대표의 사실상 호응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복당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를 저격했다는 해석 속에 우재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후회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내홍이 어느 정도 수습된 윤리위에서는 징계 절차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인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그리고 서범수 의원에게서 오는 18일에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도 결정할 거로 보이는데 조 의원의 경우 여전히 징계 절차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야가 아침부터 부동산 공급 절벽을 놓고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일 정부에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날선 발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보다 한참 못 미친 주택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이라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후속 입법 등을 위한 본회의를 내일 개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 주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린 의혹을 부각하면서 위선적인 행태를 그만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징벌적인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인 규제로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아마추어적인 금융 규제로 금융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전부터는 여야가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지역별로 산업 격차가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실행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도체 성장 거점을 굳이 왜 호남에 삼았는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기후환노위 업무보고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으로 일종의 위장 탈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두고 미국의 태도를 바꾸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위장 탈출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취재진이 찍은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을 하는 척하면서 몇 분 뒤에 빠져나가는데 케이터링, 그러니까 기내식을 나르는 케이터링 운반 트럭을 이용해서 VIP용 공군 수송기로 몰래 이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상 그 트리키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할 때는 타고 갈 때는 신행을 타고 갔습니다. 카타르가 준 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신행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형으로 해서 그 에어포스 원을 탔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랩을 제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케이터링 카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쪽을 예. 빠져나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그 VIP용 수송기에 타고 영국으로 날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고 갔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아주 소수 인원만 거기를 타고 지금 나머지 빨간색 이제 원으로 표시된 저 기내식 트럭, 저 트럭을 이용해서 옮긴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저기 가고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케이터링 예. 카인데 저걸 통해 가지고 수송기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사이에 사실상 구형 에어포스 원에는 네네. 전부 다 그 기자들하고 참모진 요원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백악관 요원들이 전부 다 유리창 커튼
유리 창문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전부 다 내리라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전부 다 내리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는 반대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송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케이터링을 타고 네. 구형 에어포스 원으로 가가지고 트랩에서 내리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여기에 같이 타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말씀에 따라서 탈출일 수도 있고 또 기만 작전일 수도 있고 또 신변의 안전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내식 트럭 컨테이너 조금 구수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밥차 같은 건데 예. 네, 이런 식으로 몸을 숨겨서 어떻게 보면 그 작전을 펼칠 정도로 이란의 어떤 암살 위협이 좀 우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란의 이제 암살 위협은 사실은 이란 정부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의 우호 세력, 그러니까 프락시들이죠. 그런 이제 인원들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져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호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경호실이죠. SS 요원들이 이제 특별 작전을 구상을 했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총 3대가 동원이 돼요. 예. 하나는 구형, 하나는 신형, 그리고 이제 특별 수송기까지 이렇게 동원이 된 거죠. 그걸 통해서 기만 작전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취재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포스 원을 띄운 거잖아요. 미끼로. 여기 네. 대통령 타고 있다라고 미끼로 띄운 건데 취재진들은 거기 타고 있었으니까 취재진이 그럼 미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예. 없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200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알카이다가 좀 이제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알카이다 요원들이 이렇게 대공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거나 암살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거기 내릴 때 제트기로 내리고 다른 수행 요원들은 전부 다 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탔을 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를 타고 가고 대통령은 따로 간다. 그리고 이제 제트기에서 내리는 모습까지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탔던 기자들도 그렇고 뭐 수행 요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 요원들도 야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암살에 무슨 미끼였느냐, 예. 왜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기분 나쁜 것이 없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란이 이번에 네. 그 이번 사태를 가지고 사실 SNS에 관련된 어떤 조롱 밈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란 대사관에서도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뭐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을 이제 이란 대사관에서 예. 또 올리기도 했어요. 이거 실제 상황 아니고요. 네. 밈 영상입니다. AI 영상입니다. 또 이제 보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푸드 트럭에 타고 있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저렇게 이제 AI 합성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물론 이런 뭐 구출 작전도 이례적이지만 저런 푸드 트럭을 이용했다는 것도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예. 올라가는 트랩을 보면은 올라가는 트랩의 반대편에 딱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소위 말해서 밥차, 예. 그 밥차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저 밥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좌우측에 음식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 밥차는 좌우측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텅 빈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쟁 중에도 골프를 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요즘도 네. 이제 골프를 즐기는데 암살 위협 속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골프장에 방공 미사일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골프장에 방공 미사일이 동원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암살 위협을 많이 당했잖아요. 실제로 뭐 총격 사건이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펜실베니아의 버틀러 그 유세장 뭐 그때 이제 총격 사건 당해가지고 할 때도 제가 YTN에 와서 이제 그때도 해설을 예.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귓가로 서쳐간 게 그게 2024년도 예. 대통령 유세 기간이 이게 7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유의 그 골프장 거기서 또 이제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는 그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올해 4월 달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농담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하고 있는 그 상공으로 민간 항공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F-16 전투기 2대가 막 긴급 출동하고 난리법석이 났거든요. 사실 골프장이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방이 뚫려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모든 이제 항공 이런 데도 다 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마 여기에 이제 동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골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골프 하시게 되면 앞 D홀을 D홀, 앞에 홀 몇 개 홀을 빕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안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호 요원들이 숲속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그 안위는 뭐 우리들하고 목숨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래도 경호 봅니다. 매뉴얼에 방공 미사일 등장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인 네, 것 이번에 같다는 처음으로 생각이 듭니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저것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국가 원수로서 차라리 네. 골프를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너무나 검소하고 너무나 근면하고 너무나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휴가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세요. 별장들 있어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주 금요일 날 뭐 말하라고 그냥 날아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그게 걸프전이든 이라크전이든 그거 명령 내려놓고 대통령은 골프장으로 갔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다루는 지도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도자하고는 다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은 골프 치는구나. 거기서 심리전도 있고 왜 비판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 세계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는 뭐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란전이 생각만큼 잘 안 풀리니까 그렇죠. 저런 장면도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란전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그들의 은행가다. 지켜보면 실패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밝혔듯이 지금 이란의 경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목을 조르면은 이란은 결국은 이제 고갈될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규모 공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규모 공습은 일단은 접었단 말이죠. 지난번에 걸프 국가에 있는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대규모 공습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습은 이제 접었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이란이 뭐 인플레이션도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뭐 리라도 뭐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그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군인들도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거 조금 더 통제하면 뭐 이란도 협상에 나오거나 그만두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미국의 생각은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탄약 부족 지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패트리엇 이런 종류의 미사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제공해서 그렇다.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안 하고 있죠.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하고 싱크탱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80% 정도 소진을 했다. 패트리어트도 이제 50% 이상 소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테킴스 같으면은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는 포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병 미사일인데, 그거는 뭐 거의 고갈이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썼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레드라인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전쟁은
그래도 뭐 이렇게 메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 다른 데서 제2전선에서 이 전쟁이 생기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보는 네. 거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경제 제재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뭐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생산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핵 얘기는 들리지가 않고 계속 이제 호르무즈 해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걸프 국가들도 이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뉴 노멀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이란의 영향력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 이란이 갑이 되고 다른 걸프 국가들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일일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들이 지금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있는 걸프 국가들은 미국 외에도 예. 다른 또 안전 보장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다. 그런 예. 면에서 이제 이것이 영향은 좀 미칠 수 있겠다 보죠. 네. 기만 작전까지 펼치면서 버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본인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한낮 30도가 넘는 기온에 시민들이 곳곳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 홍제천과 여의도 한강공원에 YTN 기상캐스터와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 홍제천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더위도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홍제천에는 야외에서 한낮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4도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기온은 1, 2도가량 더 오르겠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낮 동안 심한 더위는 없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 낮더위 속 곳곳으로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친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 수영장도 가보겠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이 폭염이 꺾이긴 했지만 시민들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에 계속 나와 있는데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한결 선선해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늘고 있는데요. 누그러진 더위 속에서 시민들은 남은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월요일부터 좀 입추가 된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시원하긴 한데 밖에 나왔을 때 바람이 오니까 약간 추워요. 엄청 즐거워요. 서울시에 따르면 8월 6일 기준 한강 물놀이 시설 6곳의 누적 이용객은 39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 개장 이후 현재는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한 폭염 때와 달리 기온이 한결 떨어지면서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원한 물을 가르며 수영을 하고 비치볼을 주고받으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선베드에 누워 느긋하게 태닝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돗자리를 펼칠 수 있는 그늘막 아래는 이미 만석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이곳은 다이빙과 흡연은 금지되어 있고요. 쓰레기 처리 수칙도 잘 지키셔서 모두에게 쾌적한 피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극심한 폭염이 꺾이면서 시민들 표정에도 한결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서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나우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